자, 고2 20년 3월 학평 사회지문입니다. 경제 지문인데 일단 지문 해설을 할 거고요. 지문 해설을 할 건데 일단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하면서 지문 해설을 할게요. 이게 거시경제 쪽 내용인데 미시경제랑 거시경제는 좀 그런 거야. 미시경제는 딱 한 명의 의사결정, 딱 한 회사의 의사결정, 그런 것을 경제학적으로 숫자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 그런 것을 계산하는 건데, 거시경제로 가면은 이제 미시가 아주 작은 것, 그리고 거시가 아주 큰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구분 자체가 좀 모호하기는 한데, 그래서 일부러 경제학에서 좀 구분을 일부러 시켜놨어요. 그냥 그래서 한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거는 작은 주체들이 모이고 모여서 한 나라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거시경제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한 나라의 의사결정, 정부의 의사결정, 이런 것을 거시경제라고 하고, 아니면 무역, 다른 나라와의 의사결정, 그것도 역시 나라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 기준으로 들어가는 건 거시경제라고 하고, 그리고 개인, 하나의 회사의 의사결정, 이런 것을 미시경제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엄밀하게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내가 왜 구분을 했냐면은, 나는 미시경제 공부할 때는 그래도 그래프 그리면서 막 재고, 괄호, 세로 막 이동하면서 변수 이동하고 결과값 어떻게 되고 그런 거 바뀌어가면서 그래프 모양 만들어지고 그런 거 비교하고 그래서 답 나오고 이런 건 좀 재밌게 했었는데, 거시경제는 이상하게 막 학파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음? 학파 이야기들이 나오고, 이 학파들이 서로를 막 반박하면서 역사적 흐름에 따라서 그 경제학적인 사조, 기조 같은 것이 달라져요. 그 패러다임 지문 본 적 있지? 그런 식으로 현재의 상황에, 예를 들어서 현재의 상황에 이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 걸맞는 이론으로 설명을 해서 현재의 상황을, 근데 얼마 후에 이 고전학파의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 그걸 이제 케인즈가 설명에 성공해. 그래서 케인즈 학파가 또 주류가 돼. 이런 식으로 서로 결국 일어나지 않은 일을 예상하고 뭔가 미래를 창조해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경제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일어난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발전한 학문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현재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론이 발전하고, 그것과 안 맞는 상황이 미래에 일어나면 다시 다른 학파가 의견을, 더 좋은 의견을 제시해서 또 주류 학파가 되고, 이런 식으로 서로 어떻게 보면 권력 같은 거죠. 권력이 왔다 갔다. 좀 그런 느낌이에요, 이 학파들 이야기가. 그래서 난 암기 과목을 싫어하는데, 이거 좀 암기 같은 느낌이 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되게 싫어했어요, 회계사 공부할 때. 그래서 요것은 흐름으로 봐야 됩니다. 경제학이고, 문제도 이렇게 그래프 문제가 나오지만 어찌됐건 흐름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부터 좀 확인을 할게요. 문제를 풀진 않을 겁니다. 정답을 내진 않을 거예요. 자, 보시면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니까 이건 1문단부터 해당하는 거겠죠? 1문단부터 읽어가면서 내용 일치 문제는 제일 먼저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 문제가, 자, 봐요. 엄청 길어요. 그런데 진짜 제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진짜 아주 작지만 가장 결정적인 특징이 있어. 그게 뭘 것 같아? 이렇게 긴데, 이렇게 긴데, 이 점이야. 의외로 너무나 쉽게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겁을 먹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예상외로. 앞에 있는 그래프 문제보다 오히려 이게 어려울 수 있겠죠? 이유는 그냥 이거 보고 한 거예요. 다른 거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A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니까 이건 A 부분 읽으면서 풀어주면 되겠다. A 부분 어디 있었어? 지문 초반부에 있잖아. 그치? 그리고 이게 마지막 문제죠. 이건 뭐예요? A에서 E라는 구라고 하죠. 단어 몇 개 모여 있는 거를. 구를 문맥상 바꿔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는 건데, 이건 딱 봐도 단어들이 흐름을 따라가지고 읽어가면서 풀어줘야 될 것 같지 않니? 그래서 이건 따로 푸는 게 아니라 독해를 해 나가면서 동시에 A, B, C, D, E 있는 부분들이 나오면은 거기서 선지 하나하나만 순서대로 A를 보고 나서 A 부분만 확인을 하고 B 부분까지 독해를 하게 되면 B 부분을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서 이제 문제 설명은 끝내고요. 문제 설명은 끝내고 지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것도 오랜만에 보는 거라. 자, 봐봐요. 내가 아까 말했죠. 계속 서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학파들끼리. 1문단 보면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거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가격이 갑자기 싸졌어요. 그럼 사람들이 되게 많이 사고 싶어 하겠죠. 그쵸? 그거 뭐예요?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수요량이 늘어나는 건데 그건 여기서 구분하지는 맙시다. 그래서 가격 하락으로 해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사고 싶어요. 그러면은 원하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그리고 가격이 싸져서 그걸 만들어서 팔아먹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팔려는 사람이 적어지니까 가격은 다시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죠. 그런 식으로 균형을 회복한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과 관련해서 이 거시경제학에서는 시간대를 단기와 장기로 구분한대요. 가격 조정의 단기와 장기인 거죠. 그래서 단기란 무엇이냐? 가격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 불균형이 지속되는 시간대이고요. 장기는 신축적 가격 조정에 의해 시장 균형이 달성되는 시간대이다. 그런데 단기의 지속 시간, 즉 단기가 뭐예요? 시장 불균형입니다. 시장 불균형.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불균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거의 모든 학파의 입장이에요. 왜냐면은 그 불균형이라는 것은 결국 시장에 의해 균형을 찾아가기 때문이에요. 이 일문단에서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 그쵸? 시장의 정의인 겁니다. 시장은 뭐 이런 녀석인 거죠. 그쵸?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균형을 찾는데 이 단기적으로는 과연,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 예를 들면은 내가 운동을 해서 막 몸을 불리고 싶어. 혹은 내가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엄청 빼고 싶어.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결코 절대로 안 되는 게 있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10kg를 빼고 싶은데 하루 만에 뺄 수 있나? 안 되지. 그치? 하지만 일주일, 한 달, 두 달, 6달, 1년 동안 내가 꾸준히 열심히 운동을 하면은 뺄 수 있다 이거야. 반대로 몸도 더 불릴 수도 있겠죠? 그쵸? 그렇다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벌크업에 성공하는 그 기간이 장기라는 거야. 근데 아까 말했던 1일, 일주일 이 시간 동안 10kg를 찌우거나 10kg를 뺄 수 있을까? 못 뺀다 이거야. 그렇다면 이것은 단기적인 관점인 거지. 그래서 결국은 이 단기의 지속 시간이라는 말은 뭐랑 똑같은 말이냐면, 장기가 되는 시점이랑도 똑같은 말이죠. 단기의 지속 시간이 이걸 확정할 수 있고 이게 끝났다면 그 이후부터는 장기라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1930년대 이전까지 이거는 뭐 표 같은 거에 그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할까 말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거 왠지 더럽게 될 것 같아가지고 봐봐요. 일단 1900 시기상으로만 일단 해볼까요?
1930년대 이전과 1930년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걸 나중에 거시경제학 같은 거 배우게 돼서 거시경제를 배우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막 촘촘촘촘하게 돼가지고 막 고전학파, 케인즈학파, 신고전학파, 뭐 신케인즈학파, 뭐 신자유, 뭐 뉴라이트, 뭐 이런 뭐 다양한 학파들을 배우면서 이 학파들이 서로를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발전하고 막 이랬는지를 이 역사를 배우게 되는데 사실 그거는 뭐 나중에 되면 다 까먹습니다. 나도 다 까먹었고. 그냥 그런 게 있었다라는 정도만 기억에 남지. 그래서 어떠한 식으로 서로가 공격을 했는지를 알아야 돼. 보면 고전학파잖아. 1930년대 이전은 고전학파잖아. 그치? 고전학파고 이 다음에 1930년대 케인즈 학파가 있었어요. 그리고 고전 학파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여기서 하나하나 다 쓰지는 못하겠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항상 균형을 달성을 한대. 시장은 언제나 신축적으로 조정이 되고 항상 균형을 달성을 해. 그게 바로 고전 학파 입장이에요. 그렇다면 정부의 개입은 필요할까 안 할까? 필요가 없는 거야. 시장이 알아서 할 테니까. 이게 고전학파의 가장 유명한, 경제학에서 가장 유명한 단어 중에 하나죠.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을 언제나 균형으로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자기 조정 능력이 다 비슷한 말이죠. 이에 따르면 이 불균형이 지속되는 기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장은 항상 즉시 균형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고전학파 기준에서는. 따라서 고전학파 입장에서 당연히 시장 변동이라는 것 자체가 일어나지 않고 일어나는 즉시 원상복귀가 되기 때문에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단기만 존재하고 단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장기적인 언제나 균형 상태만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의 흔들림은 엄청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고전학파의 핵심은 바로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 지문에서는 사실 단기와 장기에 대한 학파들의 개념을 정리해주는 게 맞기는 해요. 쓸까 그냥 단기는 고전학파 입장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장기는 언제나 존재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엄청 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 고전학파에 봐봐요. 여기서 1930년대에 대공황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는데 엄청 오랜 기간 동안 경기가 침체가 돼버린 거야. 근데 이전까지 지배적이었던 고전학파의 입장은 뭐였어요? 시장은 항상 균형을 찾아간다고. 근데 균형을 암만 해도 찾아갈 생각이 없는 거야. 설명이 안 돼. 그래서 케인즈가 고전학파의 입장은 대공황을 설명하지 못한다 라고 해서 이 대공황을 설명하기 위한 경제 이론을 전개했어요. 그게 바로 케인즈 학파의 주장인 겁니다. 장기에는 그래서 케인즈 학파는 케인즈 학파와 똑같은 말이긴 합니다만 무슨 말을 했냐면 장기에는 가격 신축적이라고 했는데 단기에는 가격 경직적이라고 했어요. 이 두 말은 단기와 장기가 모두 있다는 것을 가정한 이야기죠. 그쵸? 단기에 가격이 경직되어 있고 장기에 가격이 신축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가격이 변동했을 경우에 그것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시장의 회복이라고 했죠. 이것이 단기적인 기간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죠. 이것이 이
두 입장의 아주 큰 차이인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케인즈 학파가 고전 학파가 설명하지 못한 대공황이라는 장기적인 침체, 경기 침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치? 이야기 같이 들으니까 조금 이해하기 편하지. 그래서 이 케인즈 학파, 케인즈는 오랜 경기 침체, 대공황이라는 오랜 경기 침체와 대규모의 실업, 뭐 비슷한 말이긴 합니다. 대규모의 실업이 발생했던, 뭐 경기가 침체돼서 실업이 발생한 걸 수도 있고요. 뭐 실업이 많이 발생해서 경기가 침체되고 서로 그 악순환이 계속 지속되는 좀 그런 느낌인 건데, 이 대공황의 원인이 시장의 가격 경직성에 있다고 생각했대요. 가격 경직성이 심할수록 소비나 투자 같은 총수요라고 했는데, 총수요가 뭐야? 한 나라의 모든 경제 주체들이 소비 또는 투자의 목적 등으로 사려고 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총합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총수요. 총수요. 한 나라 모든 수요의 합인 겁니다. 이걸 어떻게 계산해요? 계산 못해요. 그냥 굉장히 추상적인 그런 느낌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런 거예요. 한 나라에서. 이거 그냥 한 나라를 한 사람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게 편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총수요, 한 나라의 수요가 변동할 때 극심한 경기 변동 현상이 유발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왜? 한 나라의 총수요가 변동할 때 당연히 가격이 변동하겠는데 단기적인 기간에 가격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회복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이다. 오케이? 극심한 경기 변동 현상이 유발된다라고 본 거죠. 또한 노동시장에서의 가격인 임금, 노동에 대한 가격인 거잖아. 그쵸? 이게 경직적인 경우 기업의 노동 수요 감소가 임금 하락으로 상쇄되는 대신, 왜냐면 임금은 떨어지지 않으니까요. 지금도 우리나라 하고 있잖아요. 파업 계속 하고 있잖아. 왜 해? 돈 올려달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기업의 경우 올려주지 못할 것 같으면은, 야, 똑같은 돈 주고 10명 고용할 거 2명 잘라버리고, 혹은 10명 고용할 거 그냥 8명만 고용해. 8명으로 뺑이 돌리자.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8명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그쵸? 그리고 실업자가 많을수록 구인 구직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랑 비슷한 거예요. 나도 젊은이긴 한데. 그래서 10명 뽑던 거 8명 뽑아버리니까 당연히 실업자가 늘어나고 더 일하고 싶은 사람은 많아지겠죠. 하지만 일을 할 순 없지. 그쵸? 그런 것으로 인해서 대규모 실업이 불러일으켜진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러한 지금 내가 이야기하면서 지금 기억 A, B, 니은 이런 거는 제가 지금 안 보고 있는데, 이런 거는 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케인즈의 이야기가 됐는데, 케인즈가 이제 케인즈 학파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된대요. 전 아까 비슷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해요. 케인즈 학파로 발전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집중할 만한 게, 학파 이야기는 지금 고전 학파 다음에 케인즈 학파 이렇게 딱 나왔는데, 케인즈란 이름이 2번 연속이 됐어요. 오케이? 기조가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전 학파가 아직 반격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에만 살짝 넘겨볼까요? 케인즈 학파 이후에 뭐가 있었나?
딱 세고전학파죠. 세고전학파. 뭐 딱 어떤 느낌이 들어요? 고전학파에서 설명 못했던 걸 케인즈가 설명했는데 여기에서 뭔가 고전학파의 입장을 가지고 이걸 다시 반박한 거야. 세고전학파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고전 학파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름이 바뀌었네요. 그쵸? 그리고 뒤를 보면 이에 대응해 케인즈 학파는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거는 지금 보시 A는 제가 아까 앞에 있다 그랬는데 뒤에 있네요. 그쵸? 다른 지문에서 A 앞에 있던 거를 착각한 건가 보네. 그래서 이 케인즈 학파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보자 이거야. 케인즈 학파는 경기 변동을 잠깐만요. 살짝만 내려볼까요? 총수요 변동, 총수요. 기억과 니은의 해석이니까 지금까지 읽은 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됐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응? 지금 보시면은 이 그래프는 총수요가 막 이동하고 막 감소하고 그리고 이 가격, 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물건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그래프에 대해서 고전 학파와 케인즈 학파가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야. 케인즈 학파는 뭐라 그랬어요? 아 지금까지 읽은 데가 아니네. 하나 더 읽어야겠네. 그치? 아마 케인즈 학파에서 답이 나오긴 할 것 같은데 쉬우면은 고전 학파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고전 학파는 이것들이 언제나 즉시 이동하고 즉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다는 말은 뭐예요? 일정할 것이다. 왜냐하면 시장 변동성은 언제나 단기적인 측면은 없고 언제나 균형을 맞춰가는, 언제나 즉시 균형으로 가는 장기적인 상태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맞춰가는 거예요, 선지들을. 아이, 또 문제를 풀려고 해버리네. 안 돼, 안 돼.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고. 보자. 어디 갔냐? 네. 그래서 케인즈 학파는 이제 무슨 이야기를 했냐? 보자 이거야. 케인즈 학파는 경기 변동을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하는 것들을 잘 봐야 돼. 이걸 가지고 내용일치 문제를 낸단 말이야. 예를 들면은 고전학파는 경기 변동을 시장 균형으로부터 이탈과 회복이 반복되는 현상으로 봤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용일치 문제는. 그래서 불균형과 균형 상태가 반복되는 현상으로 봤다. 이게 고전학파랑 되게 다른 이야기인 거죠. 고전학파는 뭐라 그랬어요? 언제나 균형 상태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케인즈 학파는 불균형 상태를 인정했어요. 이게 계속 다 연결이 돼야 돼요. 이 불균형 상태가 있다는 말은 곧 뭐예요? 여기서 설명했던 단기적이라는 이 기간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오케이? 케인즈 학파 역시 똑같고 장기적인 거 역시 있다고 했겠죠. 불균형과 균형이 있다고 말했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 총수요 변동이 불균형 상태를 유발했다 그랬잖아. 단기적으로. 그쵸? 가격 경직성으로 말미암아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봤대요. 따라서 이들은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딱 보이지 않는 손과 반대되는 말인 겁니다. 보이지 않는 손은 정부 개입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시장이 알아서 하니까. 근데 여기서는 정부 개입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죠. 그 근거는 뭐예요? 전부 다 케인즈 학파는 단기적인 입장, 가격 경직성을 인정을 했다라는, 고전 학파는 이걸 없다고 생각했다 라고 하는 이 차이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나오게 된 이유는 계속 좀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대공황이라는 이전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현상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정부가 안정화 정책을 해야 한다고 봤어요. 그 경제 총수요를 관리를 억지로 해줘야 된다. 이거야. 가격 경직성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이게 있어. 우리가 볼 때 이게 있는데 고전학파 니들은
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이야기를 하냐 이거야. 정부가 차라리 보이는 손을 쓰자 이거야. 어?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바로 보이는 손. 앞에 보이지 않는 손에 따옴표 쳤으니까 여기도 따옴표를 칩시다. 보이는 손이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보이는 손을 통해서 균형을 회복하자 이거야. 특히 이러한 것들이 개발되어서 예측이랑 뭐 분석에 이용됨에 따라 케인즈 학파는 정책, 보이는 손, 정부 개입 똑같은 말이죠 세 개 다.을 통해서 경기 변동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체크해야겠죠. 이후에 되게 많은 비판에 직면했대요. 특히 70년대 새 고전학파는 케인즈 학파의 거시계량 모형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을 했습니다. 케인즈 학파의 이 거시계량 모형은 소비와 소득, 뭐 금리와 통화량 등 거시경제 변수 여기서 이제 씨발 소비가 뭐지? 소득이 뭐지? 금리는 또 뭐지? 통화량은 뭐지? 이런 거 생각하면서 하면은 멘탈 나가는 거예요. 이것들은 그냥 거시경제 변수들이야.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야 해요. 오케이? 우린 지금 금리 지문을 보는 것도 아니고 통화량 지문을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도 이걸 보면서 금리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하고 통화량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하고 이런 걸 몰라요. 그냥 이렇게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물론 알면 좋겠지. 근데 우리는 금리 지문, 통화량 지문 이미 다 했잖아. 혹은 할 거잖아. 할 겁니다. 날파리가 있어. 그래서 이 케인즈 학파에서 말한 건 방정식을 만들었다는 건데 이 방정식이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쵸? 팔이 너무 큰데 저거? 어떡하냐? 오 쉣! 이거 빨리 끝내고 파리 잡아야겠다. 소리 들리니 지금? 파리가 형광등에 다다다다닥 지금 날면서 부딪히고 있는데 자 일시정 좀 하고 와야겠다. 잡고 왔다. 되게 컸어. 말파리였어. 말파리. 일반 파리가 아니라 말파리가 맞나? 엄청 큰 파리인데 아무튼 어디까지 얘기했냐? 세고전학파가 이 방정식에 문제가 있다까지 이야기를 했지. 그치? 이게 과거의 자료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쵸? 근데 여기서 이미 문제가 직감이 되지. 전에 걸로 썼으니까 새로운 변화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새로운 정보가 전해지면 경제 주체들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정보에 추가된 정보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기대를 형성하고 반응을 바꿈으로 방정식 역시도 바뀌어야 된다. 새 고전 학파는 이 케인즈 학파가 이 방정식을 그냥 너무 믿는다 이거야. 이걸 수정하려고 안 하고. 그래서 니들 분석 뭔가 잘못될 수 있다. 우리 방식으로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야기. 이에 따라 새고전 학파는 시장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가격이 조정되는 속도는 매우 빠르다는 고전 학파의 전제를 유지하면서 뭐가 바뀌었을까요? 단기라는 관점은 인정을 했을 수도 있겠죠. 경기 변동을 그 이야기는 안 했네요. 균형 자체가 변화하는 현상으로 분석했다. 그리고 총수요 변동이 아닌 기술 변화가 지속적인 경기 변동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게 다른 겁니다. 이제 위에 쓰진 않을게요. 위에 쓰진 않을 건데 뭐가 포인트인지는 알겠죠? 얘네는 뭘 포인트로 잡았는지는 알겠죠? 균형이 변동해가는 거고 기술 변동이 뭐 총수요 변동을 기술 변화가 지속적인 경기 변동을 유발하고
케인즈 학파는 총수요 변동이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거랑 좀 다른 거죠, 이 사람들이 한 이야기는. 이에 대응해서 케인즈 학파는 경제 주체의 합리적인 선택을 미시적으로 분석하는 세고전 학파의 방법론. 사람들 각각이 합리적으로 선택을 한다 이거야. 근데 이거는 그냥 설명만 준 거잖아. 깊이 들어가면 끝도 없지만 그걸 안 들어갔다 이거야. 그냥 설명만 해준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 정도는 써도 되겠지. 미시적 분석. 근데 이거를 받아들여서 새 케인즈 학파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얘네가. 이런 식으로. 무슨 이야기를 했나 봅시다. 하지만 새 케인즈 학파는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 선택을 한 결과로 가격 경직성이 나타난다고 설명해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모두가 합리적으로 선택을 했다면 경기 변동이 있으면 안 되잖아. 고전 학파 입장으로는. 그쵸. 근데 케인즈 학파는 이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기대를 형성하더라도 우리는 그래도 가격 경직성은 절대로 포기 못해. 가격 경직성만큼은 절대 포기 못한다 이거야. 가격 경직성으로 인해 뭐가 일어났어요? 노동시장에서 실업이 일어났잖아. 그런 것들이 여전히 일어난다 이거야. 그래서 경기 변동은 여전히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격 경직성이라는 것의 근거로 바로 메뉴 비용 이론과 효율 임금 이론을 제시했는데, 메뉴 비용은 무엇이냐? 기업이 가격을 변화시킬 때 그냥 가격만 변화시키고 끝이야? 아니죠. 메뉴판 바꿔야죠. 메뉴판 바꿀 때 그냥 바뀌어라 이 합하면 바뀌어? 아니지. 새로 인쇄해야지. 그러니까 일반 가게를 예를 들어보자 이거야. 새로 인쇄해야지. 근데 메뉴판이 하나야? 수십 개잖아. 수십 개를 전부 다 그렇게 새로 만들어야 돼. 이게 다 비용이 아니고 뭐겠어. 그치? 그리고 이걸 바꾸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있겠죠. 이런 게 전부 다 비용이라 이거야. 바로 즉시 변화 안 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 경직성이, 그래서 뭐 이득과 메뉴 비용을 비교하여 가격을, 여기서는 그냥 제가 설명한 건 이해할 때 쓰시고 여기서 말해주는 거는 그냥 써져 있는 대로 이해를 하세요. 메뉴 비용 이용에 따르면 기업은 제품 가격을 변화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과 메뉴 비용을 비교하여 메뉴 비용이 조금 더 낮고 이득이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가격을 변화시키겠죠. 메뉴를 바꾸는 그거를 감수하고서라도. 그쵸?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제품 시장에 가격 경직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효율 임금 이론에서 효율 임금이 무엇이냐? 노동자의 생산성을 유도하는 임금? 다시 풀어 말하면 뭐예요? 노동자가 이 정도면 일을 해줄 수 있겠다. 응? 그리고 돈을 더 주면 나 야근할래! 하는 거지. 그래서 효율 임금 이론은 노동자의 생산성의 임금을 결정한다. 이 앞뒤가 바뀐 겁니다. 원래는 네 잘하면 돈 줄게 이거였는데 돈 많이 줄게 많이 해가 된 거예요. 요즘에 다 대기업 가고 다 좋은 회사 가려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거죠. 왜냐? 월급을 많이 주니까. 그쵸? 제일 큰 게 월급 아니야. 월급을 많이 주니까 좋은 회사에 가고 싶잖아. 그쵸? 이게 효율 임금 이론을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렇게 뭐 행동하고 있는 거잖아. 이게 아니라 노동자의 생산성이 임금을 결정한다고 생각했다면 우리는 어떤 회사를 가든 상관없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 되게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 많이 있던 생각들이었어요. 지금은 우린 좀 다르죠. 자, 아무튼 기업이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자의 이직과 태만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새 케인즈 학파는 케인즈 학파가 임의로 가정하였던 가격 경직성이라는 것의 근거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죠. 뭐? 메뉴 비용이랑 효율 임금이라는 것 때문에. 이것으로써 이걸 통해서
총수요 관리 정책은 여전히 효과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지문만 보고는 노동자의 생산성이 임금을 결정한 아니죠 효율 임금 이론이 가격 경직성의 근거를 입증한다는 것을 이 지문만 가지고는 보기가 좀 힘들어요. 이해하기가. 그쵸? 그리고 나도 다 까먹었어. 이거 설명 못해. 그냥 이대로 보고 풀어야 돼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실업이 뭐 안 생긴다 뭐 이런 말인가? 뭐 정확히 모르겠네요. 이거는 사실 효율임금 이론이라던가 메뉴 비용 이론이라던가 이런 거는 지문 하나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이런 게 있다 이런 걸로 그냥 증명을 했다 라고 정도만 요 정도만 생각하고 문제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보기에서 뭐 추가적으로 뭘 준다면 적용을 하면 되는 걸 거고요. 네, 그렇게 뭐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